있습니다. 용어정의 중개대상물 시험에 한 문제씩 나오는데 해마다 이 신청이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에서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상 문제니까 법조문에 없는 것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에도 아까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면 불법으로 매립하면 안 되고 적법 절차를 거쳐서 매립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그냥 그걸 표시를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사들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부분은 만약에 못 풀면 제 24페이지 공인중개사 제도부터는 논란의 여지 없습니다. 전부 이제 요약집에 보면 다 풀 수 있습니다.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자, 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국토부에 심의위원회에 둘 수 있다. 제가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고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둔다. 상가임대차위원회도 법무부에 둔다. 주택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회는 지사에는 둔다. 시도에는 둘 수 있다.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 1명 포함,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우리 그 위원회 비교하는 거 지금 요약집은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습니다. 1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런 걸 나오면 비교해서 공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이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회 비교하는 거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2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한다.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라 요약집 17페이지 맨 위에 6번째 줄 동그라미 2번 그 표 박스 바로 위에 2번째 줄에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죠. 요약집에 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4번 기출문제입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부위원장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거는 뭐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니까 논란의 여지 없다고요. 그냥 단순히 암기하는 거라고요. 4번이 답입니다. 규칙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17페이지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했는데 17페이지에 거기에 박스 안에 디귿에 있네요. 변호사 또는 공인회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죠. 17페이지 요약집 박스 안에 디귿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 4번입니다. 2번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똑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해마다 출제되니까.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라고 했죠. 국토부 제1차관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2년이다. 원칙 2년입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디귿 위원 본인이 스스로 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서 회피해야 됩니다. 회피 안 하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18페이지에 있습니다. 18페이지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3번 위에서 한 12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위원 본인이 재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여결에서 회피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예, 그래서 요약집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요약집에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문제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 하면 요약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디귿 맞습니다. 리얼 틀렸네요. 리얼 이런 거 중요하죠.
며칠 전까지 회의 며칠 전까지 정책심의위원회는 회의 며칠 전까지 통보해야 돼요? 7일 전까지. 17페이지 요약집 밑에서 10번째 줄 동그라미 3번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7일 있고요.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9번. 이 프린터에는 39번에 있습니다. 39번. 39번에 몇 번에 있어요? 14번. 39번에 14번. 39번에 14번 밑줄 치놓으세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뭐 공인중개사법은 사실 수업만 듣고 나중에 9월 10월에 공부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럼 불안하면 뭔가 한 과목씩 좀 1차 한 과목 2차 한 과목 자신 있는 과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좀 고득점 하는 게 있어야 포기를 안 한다고. 너무 전체적으로 평균이 점수가 안 나오면 자꾸 포기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포기만 안 하면 나중에 해도 되긴 한데 공부를 하는 거는 수업 듣는 시간 빼고 공부하는 시간을 포함해야 공부를 해야 돼요. 수업 듣는 거 빼고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루틴을 정해서 딱 그대로 정해진 시간만큼은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한 과목만 공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소한 우리가 수업을 민법 일주일하고 공법 일주일하고 이렇게 안 하고 매일 다르게 하는 거는 이게 바람직한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달 내 민법만 해가 다 끝내고 그 다음에 한 달 또 학개론만 하고 그 다음에 공법만 하고 이러다 보면 맨 먼저 한 거 다 까먹고 없죠. 그러니까 하루에 전 과목을 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그날 들은 과목 조금 보고 남는 시간에 이제 부족한 과목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조금 그날 배운 과목은 조금 한 30분 정도는 보는 게 좋아요.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자, 그래서 1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요? 왜 7일입니까? 그냥 법에 그렇게 정했어요. 규칙을. 그 왜냐고 이런 거 숫자는 묻지 말고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그럼 지금 39번에 제가 7일을 다 정리해놨잖아요. 여러분들 일일이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한번 이걸 적어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아요. 그 적기도 싫으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한번 읽어라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꾸 읽어보고 자꾸 적어보고 반복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닌 것. 우리 요약집은 1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어요. 심의사항 4가지. 답은 4번입니다. 자격시험 출제위원 임명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집 16페이지 맨 밑에 박스에 있다고요? 16페이지 맨 밑에 박스. 뭔데요? 심의사항이 첫 번째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그라미 기억, 맨 위에 기억 요건 시도의사가 따라야 됩니다. 이걸 심의한 경우에는. 즉 시도별로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된다. 답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5번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는 따라야 되지만 보수 변경은 따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시도별로 다를 수 있잖아요. 시도 조례로 정하잖아요. 주택의 경우.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4번에 5번. 기출문제 지문은 중요한 거예요. 또 나올 수 있어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라야 됩니다. 요약집 17페이지 맨 위에 줄에 있잖아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따라야 된다고. 17페이지 맨 위에. 17페이지 맨 위에. 그래서 좀 예습을 해오는 게 좋아요. 미리 요약집 찾아보고 이렇게 예습해오면 따로 복습 안 해도 되죠. 예습이 문제풀이는 더 효과적이라고 돼 있어요. 교육심리학자들은. (4번에) 답 5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1번.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빼고 보궐위원은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국회의원도 새로 당선되면 전임자 남은 기간. 시도의사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은 보궐선거에도 새로 임기 5년 시작돼요. 그 빼고는 전부 전임자 남은 기간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 의결에서 제책된다, 배제된다. 우리 요약집 18페이지 위에 박스 동그라미 디귿에 있네요.
18페이지 위에 박스 동그라미 디귿 있죠? 형광펜으로 색칠 좀 해놔요. 너무 깨끗하면 교재가 나무책 같잖아요. 색칠은 돼 있는데 다음에 보면 또 틀리면 이거 왜 틀렸지? 옛날에 색칠을 해놓고 이런 느낌이 들도록 충격받으라고요. 밑줄 치시라고 치놨어요. 영혼이 순수한 사람들이 공부 잘해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물론 지적 호기심은 있어야 되겠지만 시험 공부는 달라요. 실력하고는 달라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건 암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공식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패턴이 있어요. 딱 정해진 게 여러 문제에 계속 나오는 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위원이 재책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요. 4번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X죠.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님이 11명이면 6명 출석, 출석위원 6명이면 4명만 찬성하면 된다고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답 5번이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5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4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들 좀 어려워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17페이지 박스 시옷에 있죠. 시옷.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도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5번에 1번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 이 어떤 사람, 배우자 이 어떤 사람, 전 배우자 이혼했습니다.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어쩐 얘기 하는 드라마, 어쩐 얘기 와이프가 말하는데 황금빛, 황금 가면인가 뭐 몰라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화면 황금 가면 맞아요. 황금빛 가면인가 황금 가면인가 안 본다고 아무도. 그 드라마에 보니까 남편 이혼해놓고도 전 배우자 만나가지고 끌어안고 하던데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미쳤냐 이러면서 아예 안 안기려고 하고 이런 거 나오던데 드라마에도. 남자는 사랑한다더라고요. 남자는 이혼해도 완전히 발을 못 빼. 반쯤 담가놔요. 새로 만난 여자도 반쯤 사랑하고 전 여자도 반쯤 사랑해. 여자는 올인해 완전히. 왜냐하면 여자들은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조적으로. 드라마에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쩐 얘기 뭐 환경가면인가 이랬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전 배우자도 사랑할 수도 있다. 위정한 이혼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재척이라는 거는 회의에 빠져야 된다. 회의에 참석하면 안 된다. 회의 참석하면 안 되는 사유라고. 왜 안 돼요? 이해관계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유리하게 심의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참석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2번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하고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모든 돈은 줄 수 있다.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은 다 만들어 놓고 법도 만들어져 있다고요. 준다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되는데 줄 수 있다. 이 말은 돈 없으면 안 줄 수도 있다. 예산 없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돈 주는 거, 포상금 주는 거 전부 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줍니다. 주기는. (3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될 수 없다 해서 X고. 5번 심의위원회 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한 명을 위원장이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간사가 어디 있냐면 간사는
17페이지 맨 밑에 1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있는데요. 이거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었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요. 5번에 답 4번이고 6번 정책심의원에 대해서 옳은 것 이런 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나온 게 기출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제1차관. 틀렸네요. 디귿. 리얼은 호선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간에 선출하는 걸 호선이라고 해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호선된 자가 아니고요.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공인중개사 제도 옳은 것입니다. 시험 원칙적인 시험 기간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 누가 줘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줍니다. 요약집은 몇 페이지 있어요? 15페이지 맨 위에 있네. 맨 위에 시험 시행기간 원칙 시도의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때까지 시험을 33번 시험 봤는데 모두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줬습니다. 주소지 시도지사. 그럼 여러분들이 주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돼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줍니다. 서울 가서 시험 봐도. 옛날에는 시험 본 장소 시도지사가 줬어요. 그래서 전부 서울 가서 시험 다 봤어요. 서울, 경기, 인천이. 그 교통마비가 돼가지고 이제는 서울 안 와도 된다. 그냥 경기도에서 봐도 주소가 서울에 돼 있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준다. 현실적으로는 그 응시원서에 주소 적으면 주민등록상 주소를 적으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을 통해서 진짜 주민등록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주고 있다더라고.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질문하지 마세요. 공식적으로 질문하면 답변은 안 됩니다. 주소 진짜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이잖아요. 주민등록법 위반이잖아요. 주소를 옮겨놓고도 신고 안 하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실사는 안 한다고. 그냥 응시원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러분들이 서울로 적으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와요. 그거는 시험 보고 나서 주소 변경해도 됩니다.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하자마자 합격했을 것 같으면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주소를 서울로 바꾸면 서울시장 명의로 자격증 나온다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경기도 자격증이 있거든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서울 거 못 딴 게. 똑같은데 손님이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저보고 저 옆에는 서울서 자격증 땄던데 너는 무식하게 저 지방에서 자격증 땄네 이러더라고. 경기도에서 땄다고. 그래서 문제는 똑같은데요 하니까 복덕방 사기치는 거 내가 믿을 줄 아냐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봤든 뭐 상관은 없으니까. 자, 1번 틀렸고 2번은 부정행위 하면 3년이 아니고 5년간 시험 못 봅니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다. 부정행위 5년,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는 엄격하게 말하면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입니다. 우리 문제 이게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본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어쨌든 틀린 거는 명백하잖아요. 지금 3년이니까. 근데 해설이 조금 부적절하다 이 말이 해설이 2번에 보니까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했는데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이라고요? 시험 본 날로부터 5년이 아니고.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X죠? 다 시험 볼 수 있고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고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다. 자기 취소 3년,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로부터 5년. 4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될 수 없다. 맞죠?
자격증은 딸 수 있지만 취직하거나 개업은 안 되죠. 결격사유, 개공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파산 선고받은 자. 4번이 답이고요. 5번은 시험 과목, 시험 방법, 일부 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다 암기할 수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나오면 그거는 답으로 체크하지 마시라고요. 틀린 거 옳은 게도 그게 맞거나 틀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이때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지 일일이 다 암기하기는 어렵다고요. 어떤 분 정리 좀 해주세요 하던데 정리 제가 할 필요 없고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회에 들어가서 3단 비교표로 출력하면 56페이지 나오더라고. 출력해 보니까 56페이지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렇게 할 여력이 있냐고요. 머리가 텅텅 비어 있으면 그렇게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머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의 가득 차 있잖아요. 하나 들어가면 하나 빠져나와야 돼. 안 빠져나오고 또 더 집어넣어버리면 머리 터져요. 인풋이 되면 아웃풋이 돼야 된다고요. 왜냐면 머리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가로 인해서. 또 세상 걱정도 해야 되잖아요. 세상 일도 여러분들 머리 안에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그 불멍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불멍, 멍 때리는 거 그게 머리를 비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무조건 채운다고 가득 채우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답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응시할 수 없는 자, 오로지 응시할 수 없는 건 두 가지. 자기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니은 1번이 답입니다.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외국인이라도 교도소에 있는 자라도 파산 선고받은 자라도 신용불량자라도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8번에 1번이 답입니다. 9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국토부 장관, 원칙 시도의사가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우리 요약집 1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미리 사전에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되죠. 정책심의원의 의결을 사전 의결이지 사후 의결은 없습니다. 전부 사전 의결입니다. 동그라미 3번 두 번째 줄에 미리 의결을 거쳐야 된다 되어 있잖아요. 미리 허가, 승인 모두 미리 허가 받아야 되고 미리 승인 받아야 됩니다. 사후 승인, 사후 허가 받는 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에도 모두 미리 사전에 의결을 거쳐야 되고 단 신고의 경우에는 사후 신고도 있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 사후에 하면 됩니다. 개인 자연장지, 개인 묘지,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하면 됩니다. 근데 허가, 승인, 의결 다 미리 거쳐야 됩니다. 사전 의결 거쳐야 됩니다. 사후 의결 거치면 된다. X입니다. 9번에 2번입니다. 10번 이게 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약집 보고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10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답입니다.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시험 시행기관은 원칙 누구라고 했어요? 시도지사라고 했죠. 시도지사. 요약집 18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7번 때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시험 시행기관장이 출제위원을 임명 위촉한다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 18페이지 맨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 시험 시행기관장, 시험 시행기관 원칙 시도의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바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5번 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에. 2개월 이내에 교부해야 된다. X입니다. 1개월 이내에 교부입니다. 요약집 1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고요. 19페이지 맨 밑에 두 번째 줄. 체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죠. 19페이지
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몇 번에 있어요? 1번. 45번에 1번. 자격증 교부 1개월 이내에 45번에 1번.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해야 됩니다. 2개월 X가 되겠습니다. (5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옳은 것 모두 고르면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 등록대장 모두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수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격증 따놓고도 몰래 보조원으로 취직하는 거 불가능하다고 했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다 튀어나온다고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해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자격증 2번 딴 거 다 나오더라고요. 전 자격증 2번 땄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딴 거 나오길래 이거 하나 빌려줘가지고 취소되면 나머지 한 개는 써도 되죠. 이러니까 공무원이 지금 장난칩니까?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농담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하나 취소되면 다 못 씁니다. 둘 다. 요즘은 시험 2번 볼 수도 없습니다. 아예. 전산으로 막아놨더라고. 제가 입력하니까 아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기한은 이미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리언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도 될 수 없고 시험도 못 보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는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5번 46번에 동그라미 2번하고 5번이 있습니다. 46번에 동그라미 2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는 뜻이고 46번에 5번은 자격 취소되고 3년간은 다시 자격을 취득하지도 못한다. 자격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자격증을 재교부 신청은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재교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 54번에 맨 밑에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청문과 의견 진술기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 제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재교부하고 자격증 준 사람이 취소도 합니다. 그래서 D가 틀렸습니다. 리얼은 공인중개사라도 중개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가 자격증 2번 땄다고 했는데 저는 개업도 안 하고 취직도 안 했지만 명함에다가 부동산학 박사,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름 새겨 다녀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자격증 땄으니까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재수없다 해가지고 뺐어요. 요즘은.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그냥 담당 박용덕이라고 적어놨지 교수, 박사 이런 거 안 적었잖아요. 재수없다 할까봐. 그냥 이름만 적혀져 있죠. 프린트 오른쪽 메뉴에 제 이름만 적어놨어요. 박용덕. 교수도 아니고 박사도 안 적었어요. 다. 제가 지금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하고 국제사이버대 강의하고 있으니까 혹시 입학할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면 장학금 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리얼 공인중개사라고 써도 됩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은 개업 안 하고 취직 안 해도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새겨 다니도 상관없다. 근데 자격증 없는 사람이 예를 들면 보조원이 자격증도 없으면서 실장 공인중개사 명함에 새겨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격증 있고 없고 사실 일하는데 아무 차이도 없어요. 현업에 가면 단지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자격지심이 있어요. 자존심 상한다고 옆에서 개무시하고 이런 게 있다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있을 뿐이지 돈 버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돈만 벌려고 하면 사람이 돈만 벌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자격지심을 느낀다고, 자격증 없으면. 그리고 개업은 안 되잖아요. 취직만 하려면 사실 자격증 안 따도 되죠. 개업은 못하니까 또 자격증 없으면. 사장 소리는 못 들어요. 맨날 실장으로밖에 늙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자격증 없으면. 미엄, 공인중개사는 언제든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등록은 해야 됩니다. 자격증 따도. 그래서 옳은 것, 기역, 니은 두 개입니다. 30페이지 자격증, 등록증, 양도, 대여 금지입니다. 빌려주거나 팔아먹는 거 안 됩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되고요. 1번 빌려주도 안 되고 2번 빌려서도 안 된다. 3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대표 이런 말 적으면 안 된다. 4번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제가 자격증 없으면서 대표 또는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자꾸 프린터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찾는 것도 두렵긴 한데 2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잖아요. 22번에 동그라미 1번. 유사명칭 사용금지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22번에 1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X입니다.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4번 틀린 것은 좋네요. 문제. 우리 프린터 55번에 1번 55번에 1번 55번에 1번 2번 3번 55번에 2번에 있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해도 자격만 취소하지 징역 벌금 없죠. 55번에 2번 55번에 1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55번 없어요? 있죠.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는 법조문에는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왜 그러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형사처벌 받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는 거는 형사처벌 안 받냐 하면은 옛날에 신정아 교수라고 동국대 교수 박사학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구속됐었어요. 그 사람은 박사학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미국에서 구속된 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구속됐어요. 박사학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도 시험 부정하게 해서 취득해도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요. 만약에 박사를 부정하게 취득해가지고 취직만 안 하고 그냥 집에다가 박사학위 걸어만 오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증도 부정하게 따가지고 그냥 안 쓰고 손님 오면 와 자격증 어려운 거 땄네 하면 일주일밖에 안 받는데 책 이렇게 하면 폼 잡는 것밖에 없지 국민들이 직접 피해보는 건 없잖아요. 그러나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는 건 뭡니까? 등록을 하는 거는 손님 받으려고 지금 중개업 하려고 등록한 거잖아요. 장롱면허 자격증만 따가지고 그냥 장롱에 넣어놓으면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그 부정하게 자격증을 취득한 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에요. 자격만 취소해야 되고 단 부정하게 등록을 했다는 거는 등록을 한다는 거는 중개업 하려고 등록한 거잖아요.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 되죠. 일반 국민들이 피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린터 55번에 1번, 2번, 3번 구분해야 됩니다. 14번에 1번이 답입니다. 2번 양도 대여. 양도 대여는 실질적으로 빌려주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2번은 맞습니다. 3번 스스로 몇 건, 한두 건은 스스로 했다 하더라도 주도적으로 직원이 계속 계약서 작성하고 했다면 그건 양도 대여죠.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사무소 차려놓고 토요일, 일요일 날 가서 제가 직접 손님 받았다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장이 다 일하고 했다면 계약서 직접 적고 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양도 대여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도적으로 누가 업무를 계속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도 학원 강의하면서 중개업 해봤어요. 근데 강의 있다고 하면 손님 계약서 저 쉬는 날도 그때는 뭐 강의를 많이 안 했죠. 계속 강의 일주일 내에 하면서는 할 수가 없죠. 그 강의 없는 날 손님 오라고 해서 계약서 쓸 때 제가 직접 가면 상관없어요. 강의는 며칠 안 하고 이제 중개업 일 배우려고 한 이틀인가 강의하고 4일 놀면 놀 때는 중개사무소가 있고 강의할 때는 없다가 손님 오면 계약서 내일 쓰자 뭐 그럼 내일 못한다 하면 그냥 그 계약 안 하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괜히 했다가 옆에서 밀어 넣어버리면 잘못하면 양도대여로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자격증 취소돼 버리면 저 같으면 따기 쉬워요, 어려워요? 못 땁니다. 한번 땄던 사람 다시는 못 따요. 취소되면. 변호사들이 변호사 자격 취소 없지만 다시 따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뭐 제가 제 과목만 할 뿐이지 제가 전 과목 다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만물박사라 생각하지만 제 거만 한다고 다른 과목 몰라요. 학계론 이런 거 과락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학계 가기 쉽지 않아요. 한번 취소되면. 다시 취소돼가지고 자격증 딴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취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4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명함, 간판뿐만 아니라 출판문 등에도 사용하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뭐 프로필에다가 뒤에 지금 이게 만약에 학원 강의하는데 여기다가 박용덕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증도 없으면서 쓰면 그것도 걸려요. 누가 민원 넣으면. 어디든지 쓰면 안 됩니다. 출판물에도 사용하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는 유상으로 행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행해진 경우도 처벌 가능하다. 빌려주면 공짜로 빌려줬다. 뭐 공짜로 빌려줬든 돈 받고 빌려줬든 안 된다고요. 이런 거 너무 법을 완벽하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같은 경우는 못 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 왔는데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없어 안 됩니다. 내일 오세요. 이러면 내일 와요? 아니면 다른 데 가버려요? 다른 데 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지키려고 하면 돈 벌기가 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법을 안 지키면 또 감옥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그게. 근데 감옥 간다는 말은 좀 부적절하네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감옥 간 사례는 없습니다. 판례 벌금만 받지 징역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해가지고 징역 간 사례는 없다. 단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고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한테 월세라고 속이고 전세 받아가지고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 사고 난 경우는 그건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고. 14번에 1번이고요. 15번입니다. 15번. 옳은 것인데 1번 일시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공짜로 빌려줄 수 있다. 허가받아서 빌려줄 수 있다. 무조건 X. 절대 안 된다. 양도대여.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대여는 안 됩니다. 2번 무자격자인 공인중개사인 갑 명의의 중개사무소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예,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중개 업무를 안 하고 동업하면서 돈만 대놓고 이익을 분배받는 것만으로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중개 업무를 했잖아요. 중개 업무 했다는 것은 지금 자격증 없는 사람이 계약서 쓰고 했다는 이야기죠. 자격증 있는 사람 없을 때 그냥 자기가 계약서 쓰고 도장 다 찍고 하면 중개 업무를 하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 대여에 해당될 수도 있고 무등록 중개업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형식만 동업 형식이지 실질적으로는 중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위반이고요. 중개 업무만 안 하고 진짜 동업만 했다면 돈만 투자했다면 돈 투자하고 이익만을 분배받는 것은 위반이 아니다. 이거 3번 지문 아까도 나왔잖아요. 계약 당사자로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받은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까 중개행위에 해당 안 된다고 나왔었죠. 시험에도 나왔던 지문입니다. 중개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을 해야 되지 자기가 직접 거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중개행위 아니기 때문에 본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은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실질적인 게. 제가 자격증 빌려주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약서 쓴 거 토요일날 가서 제가 다 사인해놨어요. 사무실 보관용 계약서에. 그래도 실질적으로 계약서 작성할 때 참여 못했다면 그건 양도대여라는 이야기예요. 형식적으로는
제가 다 한 것처럼 갖춰놨다 하더라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중요하다. 5번 대표. 대표라는 명칭 사용하면 유사명칭 사용.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 대표잖아요.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소장이죠. 그런 명칭 쓸 수 없습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아니라 볼 수 있다. 처벌 대상이라고요. 대표라는 명칭을 쓰면. 15번에 2번이고요. 16번입니다. 자격증 등록증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 자격증이든 등록증이든 유무상을 불문하고 빌려주는 거 안 된다.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그 다음에 2번 대표라는 명칭을 쓰는 건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된다. 대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된다. 3번은 동업을 했다. 경영에 관여하고 분배했다 하더라도 중개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면 상관없다 했죠. 돈 대고 돈만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는 건 상관없다. 단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하면 그건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양도대여에 해당될 수 있다. 중개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었다면 대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 4번 등록증을 대여하면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 자격증 대여하면 자격 취소죠. 이거야말로 완전히 순수하게 그냥 이론적으로 대학 교수가 출제하니까 이런 시험을 낸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자격증, 등록증 둘 다 빌리죠. 현실적으로 둘 다 빌리지 자격증은 안 빌리고 등록증만 빌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론적으로는 등록증 빌렸으면 등록 취소, 자격증 빌렸으면 자격 취소, 자격증 빌려줬으면 빌린 사람이 취소가 아니라 대여한 자가 취소입니다. 빌린 사람은 자기 거 없으니까 빌렸으니까 취소 안 당하죠. 대여한 사람이 취소고 대여받은 사람은 취소 아닙니다. 등록증이니까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입니다. 이론적으로는. 5번 지문 아까 나왔던 거고요. 4번이 답입니다. 17번 틀린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보조원 될 수 없다. 결격 사유. 우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공짜로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인데요. 3번 좀 바람직하진 않은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3번은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요. 자격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42번에 1번, 2번에 보면 최대 6개월 이내에서이기 때문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6개월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회사 가서 취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다른 회사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거지. 그만두고 해야 되죠. 그만두고 하려면은 그만 안 둔 상태에서 다른 데가 취직하면 이중소속이잖아요. 그런 게 다 생략돼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취지는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두고 이런 말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맞다고 봐야 됩니다. 3번은. 왜냐하면 명백하게 4번이 틀렸잖아요. 성명사용, 상호사용하게 하는 건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성명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대여하고 똑같고요. 주어가 개업공개사라고 되어 있으면 등록증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성명사용하게 한 게. 그래서 성명사용하게 하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아니라고요. 자격취소 아니면 등록취소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사용하게 했으면 등록취소,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사용하게 했으면 자격취소입니다. 자격정지라고 해서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쓰면 안 된다. 대표라는 명칭 쓰면 안 된다. 판례.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 안 한 사람이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트러스트 부동산, 등록 안 한 사람은 간판에 부동산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답 4번입니다. 다음 시간은
87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87페이지까지. 검사 이제 해야 되겠어. 풀어오는지 안 풀어오는지. 맞냐고요? 미리 좀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일단은 많이 풀어오라고요. 다 풀기 쉽지 않아요. 첫 줄은 다 하는데 가면 갈수록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뭐 한 두 문제 한 문제 풀든지 그것도 힘들면 저도 이거 풀으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비워놓고 1번 풀다 5번 풀다 10번 풀고 나중에 또 비어있는 거 메꾸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쉽지 않더라고.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거 다 풀려고 하면 지겨워. 똑같은 문제 막 계속 풀려면. 그러니까 한 10문제 한 문제 풀고 빨리 넘어갔다 다시 비어있는 거 들어와서 또 한 문제씩 풀고 심심할 때마다 틈날 때마다 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저도 힘들어요 지금. 왜냐하면 저도 요일마다 다 출판사 책이 다 다르거든요. 학원 강의하는 학원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잘못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풀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만큼 저도 힘든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 힘든 거니까 참고 7, 8월만 잘 넘기면 이제 9, 10월 찬바람이 불면 공인중개사법도 점수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